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378페이지 보시면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이런 게 나오죠. 저 용어들을 이어서 나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 자료를 한번 보죠. 핵심 정의 4번입니다. 먼저 고층 건축물은 뭘 고층 건축물이 하죠? 50층 아니요, 다시 요거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되면 이게 고층입니다. 우리가 고층 건축물 하면 일단은 층수가 몇 층이다? 30층 이상 되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될 때 이걸 고층 건축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둘을 동시에 다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또는 짜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층수는 28층이야. 근데 높이가 130m입니다. 고층 건축물입니다. 층수는 28층밖에 안 되지만 높이가 130m가 됐으니까 그때는 28층은 아직 30층 안 됐죠? 그러나 높이가 120m 이상인 130m가 됐으니까 이거는 고층 건축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층수는 32층이야. 근데 높이는 100m밖에 안 돼. 그래도 32층짜리가 높이가 100m밖에 안 돼도 그래도 30층 이상에 들어가죠?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고층이니까 그때는 32층이면 그 자체로서 높이와 관계없이 고층 건축물이 된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초고층 건축물은 뭐죠?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입니다. 고층 건축물 중에서 말이야. 고층은 30층 이상이면 고층이죠. 그런데 다시 50층 이상 된다. 그때부터는 고층 중에서 특히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높이도 120m 이상 되면 고층이죠. 근데 높이가 얼마다? 200m 이상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그거는 초고층 건축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만히 보면요. 층수하고 높이하고를 어떻게 비교했죠? 한 개층을 건축법에서는 4m로 계산하죠. 따라서 30층이니까 곱하기 4m 하면 3, 4, 12, 120m가 되는 겁니다. 즉, 한 개층을 4m씩 계산해가지고 30층이면 110m, 50층이면 200m, 4m씩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써있죠? 반면에 주택법에서는 한 개층을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3m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50층 했는데 주택법에서는 높이는 얼마를 한다? 3m니까 3, 55, 150m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이렇게 표현하지만 주택법에서는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층이라는 게요. 한 개 층의 높이를 층구라고 부르는데 그 한 개 층의 높이인 층구가 동일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에서는 한 개 층을 3m로 계산하고 주택법은 한 개 층을 3m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63빌딩하고요. 63층짜리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높을까? 63빌딩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63빌딩은 한 개 층마다 층고가 4m가 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4m로 계산하면 되고 아파트 같은 거요. 한 개 층의 층고가 보통은 2m 70입니다. 보통 270이죠. 그래서 2700mm. 그래서 2m 70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2m 70이 보통은 한 개 층의 아파트의 보통 평균 높이입니다. 그래서 그건 주택 같은 건 층수가 이런 상가 건물보다도 좀 한 개 층의 층고가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보면 여기 형광등이 지금 저기쯤 있잖아. 근데 아파트 들어가 보십시오. 형광등이 저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건 한 개 층의 층고 높이가 더 낮다. 그래서 보통 건축법에서는 한 개 층을 3m로 계산하고 주택법에서는 한 개 층을 3m로 계산한다는 것. 그래서 건사주삼. 건축법은 4m, 주택법은 3m. 건사주삼. 건축법 4m, 주택법 3m. 건사주삼.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럼 준초고층 건축물은 뭐 할까?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랍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30층 이상 되는 건축물 중에 50층 이상이 아닌 것. 그 말과 같은 소리죠. 또 120m 이상 되는 건축물 중에서 200m 이상이 아닌 것. 이 말이 준초고층 건축물입니다. 그럼 준초고층 건축물은 결국 보세요. 30층 이상 되는 것이 고층인데 그중에 50층 이상 되는 게 아닌 거, 그 사이, 지금 이렇게 파랗게 된, 요거, 녹색으로 되는 요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준초고층 건축물을 다시 정리하면 30층 이상, 50층 미만. 말이야. 30층 이상인데 50층 미만 되는 그 구간. 또는 120m 이상 되는데 200m 미만. 120m 이상, 200m 미만. 그 사이를 뭐라고 부른다?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개념적인 고층은 3층 이상이면 다 고층이다. 근데 50층 이상부터는 특히 초고층 건축물이다. 근데 30층 이상부터 50층 미만 그 사이는 그건 준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따라서 이 건축물에선 거기 고층 건축물은 어떻게 되죠? 3, 그 다음에 12 이랬잖아. 그래서 30층 이상 되거나 120m 이상 했을 때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되거나 높이가 110m에서 고3에게 12 걸지 마. 그렇게 하면 돼. 고3 한창 공부하면서 대학교 20시험 공부하라고 머리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지금 이런 지금 이게 많이 쌓여있는 친구죠. 그 친구한테 뭐 걸지 마? 12 걸지 마십시오. 그랬다 뭐 한다? 맞아 뒤집니다. 예, 고3한테 12 걸지 마. 잘못 12 걸었다 맞아 뒤집니다. 엄마들도 함부로 고3한테는 12 못 겁니다. 아들놈의 새끼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한참 공부하는데 엄마가 막 야단치고 못하잖아. 12 못 겁니다. 그래서 고3에게는 뭐 걸지 마? 12 걸지 마. 고3, 12 이렇게 옵니다. 반면에 할 일 없으면 초고층 건축물은 어떻게 해요? 초고층장에다가 5, 2, 50층 이상 2m가 초고층장에다 뭐라? 5이나 찍어 먹어. 예, 우리 밥 먹을 때 할 일 없으면 뭐 한다? 초고층장에 갖다가 5이나 찍어 먹어. 그래서 초고층장에 5이나 찍어 먹어. 5, 2 이렇게 했죠. 또 이거 준초고층물은 중딩이라고 하죠. 우리 중딩이, 고딩이, 초딩이 이렇게 하죠. 초등학생을 초딩이, 중학생을 중딩이, 고등학생을 고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중딩이는 뭐 한다? 고딩이 중 초딩이가 아닌 애들이다. 뭐 그렇게요. 가운데 준, 그래서 준초고층물은 중딩이는 고딩이 중에서 초딩이가 아닌 것. 이렇게 해보자. 아닌 애들이라. 그래서 중딩이는 고딩이 중에 초딩이가 아닌 것. 이렇게 해보죠. 또 층수 계산에서 아까 건축법은 3m고 주택법은 3m죠. 그래서 건사주 3 이렇게 일단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내용 다섯 번째 거 다중이용 건축물의 개념이죠. 이때 다중이용이라는 건 마늘따자 군중중자를 씁니다. 마늘따 군중중자거든요. 다중 그러니까 많은 군중이 뭔다? 이용하는 건축물. 이걸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군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다중 건축물이죠. 먼저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건 어떤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아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이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이죠. 예, 호텔 같은 것들 또는 저기 터미널 같은 거 이런 건 아무나 이용하잖아. 반면에 삼성전자 사옥, 국회 이런 건물, 청와대 아무나 막 들어갑니까? 아니잖아. 그런 것들은 그런 지구에 있는 사람들,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지.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안 되고 만약에 들어가려면 일반인들은 자기 용건을 밝히고 자기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출입할 수 있지. 함부로 출입 못합니다. 그런 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야. 첫째는 16층 이상 된단다.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데 층수가 몇 층 이상이다? 16층 이상입니다. 이거는요. 뭘 묻지 않더냐? 두 가지를 묻지 않습니다. 첫째는 그 건축물의 규모를 묻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용도를 묻지 않습니다. 즉 16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규모와 관계없이 용도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면 전부 다 뭐다? 그건 다중이용 건축물. 반면에 16층이 안 될 때, 즉 15층 이하 되는 것은 이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15층 이하 되는 건축물 중에서는 두 가지를 갖춰야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첫째는 규모,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15층 이하 되는 걸 말하는 거야. 16층 이상 되면 규모도 묻지 않고 용도도 묻지 않고 무조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개념 정리하는데 반해서 15층 이하 되는 것들은 첫째 조건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될 것. 두 번째 용도가 뭐로 쓸 것? 판문총, 여관총이라는 용도 중에 하나로 사용해야 그래야 이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판문종, 여관종,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동물원, 식물원이 포함되는데 이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은 포함되지만 이건 다중이용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동물원이나 식물원이 바닥 면적의 5,000제곱미터 이상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게 동물원, 식물원 제외죠. 또 종교시설 같은 거,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또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용 시설들, 예, 버스터미널 같은 거,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게 바로 여객용 시설이죠.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관광 호텔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종합병원만 들어가요. 이런 병원들은 뭐에 속한단다?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될 때 그거는
다중용 건축물에 속한다라고 정의하시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 여기다 있죠. 첫째, 다중인격자는 아무나 때린단다. 예, 다중인격자 뭐죠? 예, 어떤 때는 되게 얌전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냥 완전히 폭발되는 성격들, 이렇게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 사람들, 이걸 다중인격자랍니다. 뭐죠? 승질나면 그렇게 얌전한 애들 내가 아무나 때린다. 아무나 때린다? 불특정 다수인. 아무나 조진다. 불특정 자유명. 그때 몇 층에서 16층 커피숍에서 그랬습니다. 16층 이상 되면 다중용 건축물은 아무나 때리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데 몇 층이다? 16층 이상 된다. 그러면 그거는 볼 것도 없이 다중용 건축물이고, 이제는 두 번째,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뭐한다? 판문종도 울리고 여관종도 울리는 사람들. 자, 5,000원짜리 커피숍을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며 뭐한다고? 판문종. 판문종이 뭐죠? 판문점에 가보시면 거기 평화의 종을 만들어 놨어요. 2016년 1월 달에 설치한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판문점에다가 뭘 줬다? 우리 판문점, 우리 건물에다가 안에다가 거기다 평화의 종이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그게 판문점에 있는 평화의 종을 울리는 걸 판문종이라고 하고, 또 여관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입구에 손님 오셨다고 해서 딸랑딸랑딸랑 하는 종 치는 소리 같은 거 출입구에다 달아놓잖아요. 바로 그런 걸 뭐란다? 여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문점에 있는 평화의 종을 울리고 여관에 있는 그 종을 울리는 걸 판문종, 여관종이라고 하죠. 자, 그게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판문종, 여관종을 울리는 것. 자, 그것은 다 뭐에 속한다? 다중용 건축물에 속한다. 여기까지만 개념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자,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또 있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났던 것들입니다. 아까 다중용 건축물도 최근에 났었고 특수구조 건축물도 시험 문제에 났었죠. 자, 특수구조 건축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그거부터 하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미터이다? 20m 이상 된다. 여기 있는 기둥과 여기 있는 기둥이 있는데 그 거리가 무려 20m 이상이나 떨어졌다. 그럼 기둥과 기둥의 거리가 멀리 떨어졌다는 건 잘못하면 위에 있는 이 지붕이 뭐죠? 이 바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장이나 저 바닥이 무너질 수 있죠. 왜? 기둥과 기둥이 너무 멀어지면 무너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위험한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또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보나 차양이 있답니다. 자, 보라고 하는 건 뭐죠? 예, 우리가 흔히 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통은 위에 있는 바닥이, 이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걸 받쳐주는 것들 역할하는 거. 이게 흔히 우리가 보라고 해요. 대들보란 말 있죠. 한옥 같은 걸 지을 때 그 건물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고 균형을 뒤틀리지 않도록 맨 가운데다 설치하는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거. 이걸 보라고 하는데, 대들보라고 하는데, 이런 보나 차양. 차양이 뭐죠? 햇빛 가리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된 건 차양입니다. 비가 가리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차양은 햇빛을 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처마 같은 거 있죠. 그거는 비가 떨어질 때 비가 들이치지 말라고 치는 건 처마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런 포나 차양이나 이런 처마 같은 건데, 어디로부터? 가장 건물의 바깥쪽 벽, 외벽. 외벽이란 가장 바깥쪽 벽이고 외벽보다 두께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몇 미터나 돌출돼 있다? 이게 3m 이상 돌출돼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3m인데 더 돌출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기 웬 여자가 서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가하고 신상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김양도 아니고 이양도 아니고 무슨 양이다? 차양이랍니다. 성이 차씨가 되는 여자란 얘기입니다. 이걸 차양이라고 표현했죠. 차양. 그래서 차양이 지금 여기서 핸드폰 보면서 뭔가 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벽의 중심부터 이렇게 3m 이상 돌출되어 있는 보나 차양 등이 있답니다. 이것도 무슨 건축물입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왜요? 자, 보세요. 지금 외벽에서 보나 차양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잖아. 근데 뭐 돼 있죠? 받쳐주는 지지대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받쳐주는 지지대가 없잖아. 그럼 이거 뭐 할 수 있죠? 잘못하면 뚝 떨어질 수 있죠. 이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게 뚝 떨어지면 여기 지나가던 차양 뭐 한다? 깔려 죽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하죠? 이런 것도 뭐라 본단다?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죠? 한쪽 끝은 고정되고, 고정됐다는 건 벽에 딱 붙어 있다. 이 벽에 붙어 있잖아. 한쪽 끝은 이쪽은 고정돼 있고, 다른 한쪽 끝은 이쪽이야. 다른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않았다. 지지되지 않았다는 건 이렇게 받쳐주는 기둥 같은 게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쪽 끝에만 고정돼 있고 다른 한쪽 끝은 받쳐주는 지지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건축물로서, 여기서 구조된 보나 또는 차양으로서 어디로부터? 외벽의 중심부터 3m 이상 돌출돼 있다면 이런 보나 차양이 있는 이런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보자. 붕괴되면, 이게 떨어지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것들? 특수한 설계나 시공이나 또는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을 합니다. 요거는 지금 특수한 설계나 시공이나 공법 등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어디냐? 코타키나발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텔레비전에 보면 그 여행 상품들 많이 나오죠? 그중에 최근에 요새 자주 나오는 것 같아. 또 코타키나발루에 가보면 그게 사실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휴양지인데 경치도 참 좋고 그렇대요. 아직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여기 사바주 청사라고 이게 그 시의 건물입니다. 우리 따지면 시청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바주 청사라고 해서 그 시청 건물을 보시면 되는데 이 시청 건물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예, 밑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위에 엄청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는데 유리로 다 72개면의 유리로 장식되어 있고 30층의 규모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기둥은 딱 뭐였다? 기둥이 하늘로만 되어 있는 이런 특수구조로 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로 뭐로 본단다? 특수구조 건축물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수구조 건축물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죠?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이니까 기둥 서방 20명이 기둥 서방 20명이 뭐 했답니까? 차양을 보쌈해서 그럼 차양이 뭐죠? 바로 이 차양, 요 차양이 요거. 근데 사실 그 차양을 뭔다? 보쌈이 뭐죠? 납치죠. 옛날에는 보쌈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납치를 합니다. 보쌈이 뭐 하는 겁니까? 옛날에 이렇게 처녀들 이렇게 거기서 갖고 가가지고 보르다가 씌워가지고 납치하죠. 그래서 끌고 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냥 살아면 된답니다. 이건 납치해서 인질 끌고 가서 그냥 사는 것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조선시대 때 그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게 바로 기둥서방 20명이 차양을 보쌈해서 납치한 거죠. 그래서 특수한 설계나 시공이 필요한 건축물로 끌고 갔다. 예, 납치해서 끌고 간 겁니다. 그걸 보쌈해서 끌고 갔다. 어디다? 특수한 설계나 시공이 필요한 건축물입니다. 이런 걸 무슨 건축물이란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는 뭐죠? 주요구조부. 건축물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건물 내부에 주요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답니다. 6가지. 그래서 뭐뭐 있죠? 바닥, 지붕틀. 무엇이다? 바닥, 지붕틀, 포, 내력벽, 주계단, 기둥. 이 6가지를 건축물의 내부에 있는 주요 구조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머리 잘못 따서 바지, 보내, 주기. 원래 법주문하고 순서가 좀 달라요. 법주문에 있는 건 기본서고 이거는 암기법으로 새로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바지 보내주기 무슨 말이죠? 연말연시에 뭔다? 바지 보내주기는 주요한 행사이다. 무슨 말입니까? 연말연시에 보면 우리 구세군 자선냄비 있죠? 그 구세군 자선냄비에서 떨렁떨렁하면 뭐 넣으라는 얘기야? 돈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양복도 쫙 빼입은 신사로서 자 그래도 연말연시인데 10,000원에도 한 장 넣어야지 해가지고 거기 앞에 딱 썼습니다. 지갑을 딱 꺼내려고 손을 넣었더니 아뿔싸 이런 지갑을 안 갖고 나왔네. 그럼 또 신사체면에 거기서 또 바바리 코트까지 딱 입은 내가 거기서 또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물러나기는 좀 조금 쪽팔리잖아. 그때는 뭐 하더냐? 예, 그때는 바지라도 훌렁 벗어가지고 그거라도 보내줍니다. 그걸 뭐란다? 바지 보내주기라고 표현한다. 그럼 바지 벗으면 될까? 괜찮습니다. 뭐 입었으니까? 바바리 코트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지 벗어도 준다. 그걸 바지 보내주기를 한다. 그러니까 연말연시에 바지 보내주기는 뭐다? 주요한 행사이다. 즉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는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이때 바닥이라는 것, 건축물의 이 바닥들, 이거 바닥이죠? 이게 건축물의 바닥입니다. 지붕이 뭐죠? 지붕이 아니라 지붕틀입니다. 이 전체는 뭐라 부른다 이걸? 요까지는 전체를 지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붕에 요거 석가래 하나하나씩 이렇게 놓이는 거죠? 요 지붕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들, 그 형태를 잡아주는 걸 뭐란다? 지붕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지붕은 하나지만 지붕틀은 여러 개다. 이렇게 보십시오. 지붕은 하나죠? 근데 그걸 형태를 갖추는 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걸 지붕틀이라 한다. 그게 주요구조부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주요구조부가 아니야. 지붕틀이라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 보. 보가 뭐죠? 바로 여기 지금 건물에 보면 이 위에 있는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 걸쳐 있는 거. 이것들이 이게 다 보여요. 이게 보들입니다. 요거 기둥 위에 걸쳐 있는 것들. 이것도 봅니다. 전부 다 이게 보들이다. 그래서 보통은 지붕이 이게 있는 요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걸 우리 보라고 합니다. 그럼 한두 개만 이런 보가 있을까? 아닙니다. 어디 있죠? 이런 콘크리트 건물에도 있습니다. 어디 가면 할 수 있다냐? 보통은 지하주차장에 가보십시오. 지하주차장에 가면 기둥과 기둥 사이 위에 뭐가 하나가 걸쳐 있고 그 위에 천장 바닥이 그 위에 놓여집니다. 따라서 기둥 위에 볼을 설치하고 다시 그 위에다 바닥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러죠? 그냥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 얇은 바닥이 그냥 놓여지면요. 이 바닥이 그 위에 있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돼요. 따라서 그걸 붕괴되지 말라고 가로질르면서 걸쳐지는 것들이죠. 자,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건축물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여기다 뭘 두죠? 여기다가 기둥을 이런 식으로 설치할 겁니다. 근데 기둥을 설치했는데 문제는 뭐죠? 기둥과 기둥 사이가 너무 멀어지면 이 바닥이 뭔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이거 무너져요. 그죠? 무너질 수 있죠. 그럼 안 무너지게 하려면 뭔단다? 그냥 기둥과 기둥 위에 바로 바닥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가로지르는 걸 설치하죠. 그래서 보통 가로지른다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거 볼까? 너무 두껍다. 요걸 하자. 그래서 요것을 요렇게 접을 요걸 뭐죠? 여기다가 이렇게 먼저 설치를 하고 다시 이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된 이 밑에다 여기다가 기둥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둥이 설치되고 그 위에 이게 놓이고 그 위에 바닥에 놓이면 위에서 찍어 눌러도 위에서 이걸 찍어 눌러도 뭐가 걸쳐준다? 이게 가운데서 받쳐가지고 붕괴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요걸 뭐란다? 통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내력벽은 무슨 뜻이죠? 자, 한자로 씁니다. 견딜 내자입니다. 내력할 때 내자는 견딜 내자. 힘 역자입니다. 벽벽자 씁니다. 힘을 견뎌내는 벽, 이걸 무슨 벽이란다? 내력벽이랍니다. 근데 이때 힘을 견뎌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 아파트 같은 데 가보십시오. 그럼 아파트 같은 데 가보시면 다시 올라가서 돌아가서 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지금 여기 지금 빨갛게 있는 요 벽들을 다 말한다. 이게 내력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파트의 가장 내력벽의 기본은 뭐더냐? 안방하고 거실 쌓여있는 벽이 있죠. 아파트 안방과 거실 쌓여있는 이 벽, 이게 내력벽입니다. 그건 힘을 견뎌내는 벽이다. 견딜 내자 힘력자 썼잖아. 힘을 견뎌. 무슨 힘을? 바로 이 내력벽은요. 위층에 올라가도 똑같은 위치에 있고 그 위에 층에 가도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 밑에까지 똑같이 쫙 같이 돼 있죠. 왜? 원래 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을 받치는 게 원래는 뭐죠? 기둥이거든요. 기둥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그 사이에 힘을 받쳐주는 역할이 기둥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안에다가 기둥을 많이 설치하면 지나가다 전부 다 머리 들이받아가지고 안 되잖아. 그래서 기둥 대신에 무슨 벽을 설치한다? 내력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 내력벽은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을 견뎌내는 역할하고 밑에도 또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 기둥과 기둥 대신에 벽으로다가 그 역할을 맡는 거. 이것이 바로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그 벽이 아니라 그냥 벽이 아니라 내력벽, 이거를 주유구주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내력벽 아닌 것들 뭐죠? 칸막이 벽이라고 합니다. 힘을 받지 않는 벽들. 그건 붙였다 붙였다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력벽은 함부로 헐어버리면 붕괴될 우려가 있단다. 그래서 주유구집에 속합니다. 자, 계단 중에서도 무슨 계단? 주계단. 보통은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것들 있죠? 이것이 보통은 주계단. 이것도 주유구조에 속합니다. 자, 기둥. 당연히 힘을 받는 역할하는 기둥. 이것도 주유구조죠. 근데 주유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납니다. 바지, 보내, 주기. 주유구조번 외워서는 안 되고 주유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들. 어떤 게 있죠? 첫째, 최하층 바닥, 5개 계단, 작은 보, 사익기둥, 차양은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올까? 자, 최하층 바닥에서 한번 상식으로 해봐. 우리가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축물에 뭐 있죠? 보통 최하층 바닥이 여기 밑에서 여기 뭐가 있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계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뭐한다? 이걸 5개 계단입니다. 건물 바깥쪽에 설치되는 계단이야. 이걸 무슨 계단 한다? 5개 계단. 그럼 5개 계단은 왜 만들죠? 이 안에 내부에도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 있는 계단은요. 밑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그 계단으로 내려간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밑에서 연기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보통은 5개 계단은 왜 만든다? 건축물에 이렇게 졌을 때 그 건물주 바깥쪽으로 나가면 여기 출입구가 있고 밖으로 나가면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 타고 내려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 건물들마다 전부 다 5개 계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진이 나면 건물들이 이제 흔들려가서 일부 붕괴되거나 하면서 화재가 나잖아요. 그 화재 났을 때 안에 있는 내부 계단을 내려갔다가는 그 질식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서 밖에 있는 계단을 이용한다. 이걸 외부, 이걸 이제 우리가 계단이라는데 요 바깥쪽에 있는 이 계단을 이용하는 게 있는데 요 밖에 쪽에 있는 계단, 이것은 여기서 뭐한다? 5개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최하층에서부터, 여기가 최하층이죠? 최하층에서 뭐 본다? 이 5개 계단을 올라가 보면 어디로다가 차양 사이로다.
여기로 뭐 무슨 사이로다가 여기 여기 차양 사이로 작은 보죠. 어디 갔지? 여기 딱 작은 보 사이로 뭐가 보인다? 차양이 보인다. 그럼 여기에 보가 있는데 무슨 보가 있다? 작은 보가 있고 작은 보 사이로다가 뭐가 보인다? 저 햇빛을 가리는 것들, 이게 차양이라고 하죠. 여기 햇빛 가리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차양이 온다. 최하층 바닥에서 뭘 올라간다? 5개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작은 보 사이로 차양이 보인다. 요거는 주유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들. 최하층 바닥은 주유구조에 속하지 않는다. 5개 계단 주유구조에 속하지 않는다. 보 중에서 작은 보 주유구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익기둥, 이 사익기둥에 관한 기둥 중에 사익기둥도 주유구조에 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차양, 햇빛 가리개죠. 이런 것들은 주유구조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하층 바닥에서 5개 계단을 올라가다가 작은 보 사이로 차양이 보인다. 라는 요거는 주유구조에 속하지 않는 거라는 거.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8번째 지하층이라는 개념. 이것도 최근에는 시험 문제에서 조금 뜸해졌어. 근데 거의 시험 문제 아마 한 7, 8번은 시험 문제 났을 겁니다. 대단히 출제가 자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지하층이라는 건 어떤 게 지하층일까?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여기가 지금 그림이 일부 사라졌는데 사실은 요게 들어가면서 여기 지금 PDF 파일로 다 이렇게 만들면서 일부가 사라졌어요. 그럼 이렇게 됐는데 봐봐. 요거를 지상층이라고 합니다. 요건 지상층이 맞아. 왜 지상층이죠? 당연히 지표면이 여기랍니다. 요게 지표면입니다. 지금 지표면으로 봤을 때 지표면보다 위에 있는 층은 뭐란다? 당연히 지상층이죠. 근데 지금 밑에 있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인데 요거는 바닥이니까 요까지야. 그림을 다시 그리면 여기까지입니다. 요거는 그림이 사라져, 이렇게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이 땅을 만들면서 땅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사실은 바닥이 여기입니다. 밑에 찍은 아니고 잠깐만. 그러면 다시 지워가지고 합니다. 일단 썼던 거 싹 지워놓고 다시 한번 그리자. 자, 검은 고로다 표시합니다. 검은색으로 해서 원래는 한 개층이 보세요. 요게 한 개층이고 요 위에 바닥까지가 한 개층입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층이 또 한 개층이 여기까지가 한 개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다 다시 칠하면 무슨 색으로 할까? 청색, 보라색 여러 색이 있는데 우리 무색으로 하자. 그럼 요게 한 개층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밑에 또 요게 한 개층 이렇게 해서 몇 개층으로 되어 있다? 2개층으로 되어 있는 층이란다. 그 중에 어느 부분은 요 위에 있는 요거는 여기서부터 요 위에 있는 층은 지표면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층이다? 이건 지상층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반면에 지금 밑에 있는 요 층은 밑에 있는 층은요. 일부는 요만큼은 지표면 위에 있으니까 좀 지상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은 땅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지하층이냐 지상층이냐 바로 요거층 요 한 개층 요 한 개층이 이게 지하층이냐 지상층이냐 이걸 따지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하층이 되기 위한 요건 어떻게 따진다? 첫째, 그 건축물의 바닥이 요 한 개층 요 층의 바닥이 어디에 있단다? 지표면 아래에 있답니다. 맞죠? 지표면은 여기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 지표면보다도 이 층의 바닥은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 층 맞죠? 그런데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바닥으로부터 어디까지? 지표면까지의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이게 H1이 평균 높이야. 이때 그냥 높이가 아니라 평균 높이라고 한 이유는 지표면이 더 경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더 낮고 이쪽은 더 높을 수 있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가 지금 평탄하지 않고 경사가 졌다면 지표면이 경사져 있다면 그때는 여기서 재는 거하고 여기서 재는 거하고 그 지표면에까지 높이가 달라질 수 있죠. 그걸 평균 냈다? 그게 평균 높이가 이 말이고 그럼 평균 높이인 요 빨갛고 요 높이가 뭐에 해당 층 높이 한 개 층 높이는 요 바닥구 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 주체 윗면까지 요걸 층 높이라고 합니다. 아까 다른 말로 층고라고 한댔죠. 그래서 층 높이가 바로 이 높이고 그거에 얼마? 2분의 1. 그러면 요 검은 거를 층 높이라고 하고 그거에 2분의 1 되는 게 요 빨간 높이를 말합니다. 요거. 그러면 이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이거하고 층 높이에 2분의 1 되는 이 높이하고 비교했더니 이 평균 높이 쪽이
이 층 높이의 2분의 1 뭐가 되더라? 이상이더라. 이상이라는 얘기는 H1이 H2 요거보다도 최소한 같거나 H1이 더 크다. 그게 이상입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거 그 이상 요 H1이 H2보다 같거나 더 크다. 이렇게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야. 이상이 된다면 요때는 요거 층을 무슨 층이란다? 여기를 지하층이라고 부르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럼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 자, 층 높이의 2분의 1을 먼저 찍습니다. 그럼 한 개 층 높이가 요건데 그거에 2분의 1 되는 거. 자, 여기로 따지면 한 개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지점이 여기라고 가정합니다. 요 2분의 1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기서 밖을 내다보십시오. 뭐가 보인다? 지표면이 보일 겁니다. 그 지표면이 2분의 1 되는 것보다도 지표면이 더 위쪽에 있다면은 2분의 1 되는 건 지표면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 중심되는 가운데인 2분의 1이 지표면보다 밑에 있다? 이건 지하층입니다. 지표면보다도 2분의 1 되는 게 더 위쪽으로 나타난다? 그럼 이건 지상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요 층에 2분의 1 되는 건 여기쯤 되겠네? 그럼 여기하고 지표면하고 비교합시죠. 2분의 1 되는 지점하고 지표면 했더니 지표면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죠? 그럼 이건 위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2분의 1 되는 게 더 위에 있죠? 당연히 지상층. 이거는 2분의 1 되는 지점을 찍었더니 여기죠? 지표면은 여기 높이입니다. 지표면이 더 위로 보입니다. 그죠? 지표면이 위로 보이죠? 그러면 2분의 1 되는 게 땅속에 들어있네? 당연히 지하층. 아셨죠? 그래서 층 높이에 2분의 1 되는 거하고 지표면하고 비교했을 때 지표면이 더 위에 보이면 이건 지하층. 지표면이 저 아래로 보이면 이거는 지상층. 이렇게 정리하는 개념과 같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암기법이 썼는데 뭐 말을 좀 이상하게 써놨으니까 그냥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건축이라는 행위로 들어갑니다.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댔죠? 5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이것도 반드시 다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중에 신축이라는 건 다시 또 몇 가지가 있을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축이라고 하면 몇 가지 있다? 3가지. 첫째는 뭐겠죠?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다가 이번에 건축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다 건축물 지면 이건 뭐가 된다? 신축입니다. 없는 땅에다가 건물 지었다? 당연히 신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도 신축이죠? 이미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었어. 근데 전부가 철거하거나 멸실됐습니다. 철거라는 건 내가 뜯어내는 것. 멸실이라는 건 천재지변동으로 사라지는 것. 이게 멸실이야. 근데 얼마큼이 전부가 철거하거나 또는 멸실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졌는데 어떻게 졌다? 종전보다 더 크게 졌다. 더 크게 졌죠. 그때도 이걸 신축이라고 합니다. 기존 건축물 전부가 철거하거나 멸실되고 종전보다 더 크게 축조하였다. 이것도 신축. 자, 세 번째, 뭐만 있는데다가 부속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속 건축물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주된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시골에 가보면 농가주택 있죠. 우리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농가주택. 뒷편에 가면 뭐 있죠? 헛간, 뒷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대지 안에 있으면서 주된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그 헛간, 뒷간, 이 헛간, 뒷간 이런 것들이 뭐죠? 부속 건축물입니다. 그럼 이렇게 먼저 부속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부속 건축만 지을 때도 뭐로 된다? 그것도 신축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다가 부속 건축물 졌잖아. 그러니까 건물 졌으니까 부속 건축물도 건축물이니까 신축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뭘 지었단다? 부속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 데다가 이번에 뭘 지었습니까? 주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때 주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주된 건물 짓는 행위도 뭐라고 한다? 그것도 신축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주된 건축물을 먼저 쳐놓고 나중에 그 옆에다 부속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때는 뭐가 될까? 그건 증축이라고 합니다. 증축이야. 따라서 원래 건축물이 하나 있는 데다 또 하나의 건물을 지으면 원칙은 증축입니다. 원칙은 증축이야. 그런데 주된 건축물을 지었다면 부속 건축물을 지어놓고 거기다 주된 건물을 짓는다면 그때 주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만은 증축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신축이라고 한다. 그렇게 개념적이어서 신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증축에는 몇 가지가 있죠? 원래는 증축이라는 건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 기존 건축물에다 뭐죠?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뭐였다? 증가시키는 이게 증축입니다. 자, 증축이 되려면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증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킨다 그랬죠. 이때 또는이란 건 무슨 요건? 개별 요건이죠. 또는 자라는 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때 앞에 건축면적, 연면적, 컴모거든. 뒤에가 또는 하고 됐으면 앞에 컴모도 무슨 뜻이다? 또는 짭니다. 따라서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 또는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이런 말이거든. 이 말은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증가해도 증축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건축면적은 늘려놓고 연면적은 만약에 늘어났는데 연면적이 늘어났는데 층수는 종전보다 낮아졌다. 옆으로 벌려가지고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은 늘렸는데 층수는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뭐가 된다? 증축입니다. 왜요? 건축면적, 연면적이 늘어났잖아. 그것도 증축입니다. 줄어드는 건 묻지 않습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늘어나면 나머지들은 줄어드는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뭐가 된다? 증축입니다. 넷 중에 한 가지만 증가해도 증축.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개축이라고 하는 건 첫째 뭐가 개축이죠? 기존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기존이 있었어. 근데 이 기존 건축물에 뭐였죠? 전부를 철거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말이 들어간다? 철거란 말이다. 전부를 철거했어. 그리고 새로 졌는데 어떻게 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이거는 개축이라고 하죠. 또 하나 있어.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뭐였죠? 일부만 철거했습니다. 그때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철거했다. 이때는 전부 철거하고 지금보다 일부 철거다 이 말입니다. 이때 철거라고 부르는 말은 똑같습니다. 내가 뜯어냈죠. 그래놓고 일부 철거하고 어떻게 했죠? 역시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했습니다. 결국 개축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 아니면 기존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했다. 요 크기 내에서 다시 졌다면 요거는 개축입니다. 그때 일부 철거라는 이 일부 개념이 얼마큼의 일부일까? 요 일부라는 개념 적어도 이런 건축물에 요 건축물에 뭐죠? 내력벽, 기둥, 내기, 보, 그다음에 지붕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네 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들어가야 돼? 세 가지 이상을 철거할 때 그때 이걸 일부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내력벽이나 기둥이나 보 이게 포함되거나 내력벽이나 보나 지붕틀이 포함되거나 또는 기둥, 보, 지붕틀이 포함되거나 하여튼 내기, 보지 네 가지 중에서 몇 가지? 세 가지 이상은 포함시켜야 그래야 뭐라 부른다? 그게 저 일부 철거하고 그러고 짓는 건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입니다. 종전과 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보다 더 크게 졌다. 뭐죠? 이겁니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보다 크게 졌다. 그건 신축이지. 그건 개축이 아닙니다.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지을 때만 그때만 개축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했어. 그리고 종전과 더 크게 졌다. 일부만 철거하고 종전보다 더 크게 졌다. 그럼 뭐가 되죠? 그건 증축이 됩니다. 그때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하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자, 그 중에 하나라도 증가시키면 그건 증축이니까 기존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하고 종전보다 더 크게 져버리면 그건 증축이라고 부르지 그건 개축이 아니라는 거. 그럼 어떤 때만 개축이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든 일부를 철거하든 철거해가지고 새로 졌는데 어떻게 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이렇게 되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가 종전과 같거나 종전과 작거나 종전과 같거나 종전보다 작게 졌을 때 그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거 이걸 뭐란다? 개축이라 합니다. 근데 조심할 거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그랬는데 이때 지붕틀 중에서는 뭐는 빠진다? 석가래는 제외됩니다. 한옥인 경우 한옥에서만 석가래는 여기서는 제외시킨다 라고 표현이 되어있죠. 자 이제 뭐도 있죠? 재축. 개축 말고 재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재축이란 말이 사실은 작년에 용어 정의가 새로 바뀌었어요. 종전했던 용어 정의에서 재축이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재축이 되기 위해서는 뭔다? 천재집이나 그 밖의 재로 멸실될 것. 여기서는 핵심 뭐죠? 멸실이란 말을 씁니다. 뭐하고 다르다? 철거란 말과 다른 겁니다. 철거라는 건 건축주 자기가 뜯어내는 것. 이건 철거입니다. 반면에 멸실은 뭐죠? 천재집이나 재 등으로 사라지는 것. 이게 멸실입니다. 천재집은 홍수가 났다, 지진이 났다, 그래서 사라지는 거. 또는 재해라고 했으니까 화재 같은 거. 화재 같은 것도 재해입니다. 자, 그런 거로 뭐 됐다? 멸실됐다, 타버리고 사라졌다. 멸실됐다입니다. 그러고 다시 짓는데
어떻게 지을 때 재축이 된단다? 첫째, 뭐는 그대로 돼야 된다? 연면적의 합계는 종전규모 이해됩니다. 연면적의 합계, 이거는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게 천재집이나 재등으로 멸실되고 나서 다시 짓는데 어떻게 된다? 연면적의 합계, 요거는 무조건 종전규모 이하로 져야 된다라는 게 첫째 조건입니다. 뭐만? 연면적의 합계. 여기 나와있어. 보시면 뭐죠? 여기 연면적의 합계는, 이거 보세요. 연면적의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로만 할 것.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는 동수나 층수나 높이는 둘 중에 하나는 갖출 것 그랬습니다. 따라서 연면적의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로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동수. 그러니까 예서 5개동 했던 게 6개동으로 늘린다 또는 3개동으로 줄인다. 그래서 동수, 또 하나 층수, 또 하나 높이. 이 세 가지. 동수나 층수나 높이는 원칙은 뭔데? 종전규모 이하야 됩니다. 이것도 종전규모 이하로 한다면 이것이 뭐 된다? 원래는 재축입니다. 그래서 재축이 되기 위한 요건 천재집이나 재등으로 멸실될 것. 뭐는 연면적의 합계는 무조건 종전규모 이하로만 해야 된다. 이건 불변이다. 그런데 동수나 층수나 높이는 요거는 다시 따져야 돼. 첫째는 원래는 종전규모 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연면적의 합계도 종전규모 이하고 동수나 층수나 높이도 종전규모 이하라면 뭐가 된다? 재축입니다. 근데 하나 예외가 생겼어. 뭘 만들었죠? 이게 예외입니다. 동수나 층수 또는 높이 세 가지 중에서 요 세 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1개가 뭐죠? 종전규모를 초과해도 됩니다. 그때는 종전규모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동수라든지 층수라든지 또는 높이 중에서 한 개가 종전규모를 뭐 했다? 초과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종전규모를 초과했지만 초과했다 해서 지멋대로 다 층수나 높이를 한없이 올린다? 안 됩니다. 요거는 종전규모는 초과했지만 이 초과된 이 부분이 얼마의 범위 내에서 들어간단다? 바로 법령이라고 했는데 이 법령에는 모두 포함된다? 조례까지 포함해서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올린다면, 다시 말하면 자,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이번에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멸실됐대. 그럴 때 새로 짓는데 종전에 연면적이 건축물이 있어서 이 대지 안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때 이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였을까? 이게 1000제곱미터였다고 가정하자. 근데 이번에 홍수가 나서 뭐죠? 멸실됐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갔대. 그래서 저기다 새로 질려간답니다. 그때 뭐는 똑같이 된다? 연면적의 합계는 역시 1000제곱미터 이하라면 져라 이겁니다. 근데 연면적의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라서 근데 뭐는 동수라든지 층수라든지 높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층수가 얼마였느냐? 원래 이게 층수가 3층짜리였다고 가정하자. 그럼 1층, 2층, 3층 그래서 3층짜리 건물을 했었어. 근데 층수는 그대로 둬. 근데 높이는 뭐죠? 더 올리겠대. 왜? 종전에 있던 건물들이 각 층별 낮아가고 이게 층수가 이제 3층짜리였는데 높이가 얼마였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12m짜리였었어. 이제 4m씩 한 개층이 그럼 12m, 3개층이니까 그래서 연면적의 합계는 1000제곱미터 그대로 가면서 다만 층수는 3개층으로 똑같이 가는데 뭐를 높였다? 높이를 더 올렸답니다. 한 개층, 두 개층, 3개층 그대로 3개층으로 가. 근데 높이가 이제 12m였던 게 20m로다가 하려고 한단다 얘기입니다. 연면적의 합계는 그대로 얼마라고? 1000제곱미터로 그대로 가고 이하니까. 그 다음에 층수도 3층을 그대로 두는데 이제는 높이를 20m를 한답니다. 근데 이 20m라는 이 높이가 어디에다 적합해야 된다? 현행 법령이나 조례에서 20m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현행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에 초과되는 높이면 안 된답니다. 요 20m라는 게 현행 법령이나 조례에 적합하다면 이때 이렇게 짓는 것도 뭐라 보자? 이것도 재축이라는 개념으로 보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래는 종전했던 재축은 뭐였느냐? 그냥 기존 건축물이 천재재비나 재등으로 멸실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졌다. 종전과 연면적의 합계도 같아야 되고 층수도 같아야 되고 높이도 같아야 되는 그 범위 내에서 지면 그때는 뭐가 된다? 그건 재축이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개정된 건 굳이 연면적의 합계만 종전규모 범위 내로 하고 동수나 층수나 또는 높이는 종전보다 더 크게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3층 했던 걸 4층으로 줘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는 규모는 초과된 규모는 현행 법령이나 조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아직 법령상 여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짓는 것, 이 법령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크게 짓게 하는 거, 그것까지도 허용해 주겠다라는 걸 뭐라 부른다? 재축이라고 한다는 거.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마지막 뭐가 나왔죠?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그림 보시죠.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대지 안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을 뭐 한단다? 같은 대지 안에서 이동시킵니다. 저쪽에 있던 건물을 이쪽으로 조금 더 옮겼죠? 이렇게 옆으로 옮긴 거야. 같은 대지 안에서 여기 있던 건물을 여기서 옆으로 조금 더 이동시켰다. 근데 중요한 거 뭐죠? 주유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주유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서 이동시키는 걸 이걸 뭐란다? 이전. 이렇게 캐논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거 건축에 대한 것도 시험 문제 잘 나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오. 자, 이제 뭐가 나오죠? 대수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수선이라는 건 어떤 걸 보고 대수선이라고 할까? 자, 원래는 대수선이라는 건 크게 고친다는 뜻이잖아. 수선에서 크게 고치는 게 대수선. 뭐하고 다르다? 건축행위가 아닙니다. 건축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친다는 것은 아까 뭐 있었죠? 개축, 재축. 예, 개축이라는 개념하고 대수선이라는 개념하고가 헷갈리기 십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고친다는 건 대수선도 고치는 거고 개축도 고쳐지는 거다. 그죠? 대수선은 고치는 수선, 개축은 고쳐지는다. 그러니까 고친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죠? 개축은 건축행위에 속하고 대수선은 수선행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친다는 수선하고 건축이라는 말하고 다르잖아. 따라서 개축이 더 규모가 큰 것이고 대수선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겁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였죠? 내력벽. 여기다 내력벽 있었죠. 그걸 뭐 한다?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내력벽을 뜯어내거나 또는 내력벽을 더 많이 설치하는 거. 이게 증설 또는 해체하는 거. 이건 뭐에 속한다? 그건 대수선입니다. 그래서 내력벽을 새로 하나 설치했다? 대수선입니다. 그건 개축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대수선이 한다. 또 있죠. 그 벽면적. 이때 그자가 들어갑니다. 즉 내력벽의 벽면적. 칸막이 벽은 관계없어. 내력벽의 벽면적을 뭐 했단다? 30cm 이상 수선하거나 또는 변경하면 이거는 대수선입니다. 여기서 증설 해체란 말하고 수선 변경이란 말하고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한 개라도 증설 또는 해체하면 대수선이 되는데 내력벽을 그 벽면적은 수선 변경할 때는 30cm 이상 수선 변경할 때만 대수선에 속한다. 따라서 30cm 이상 증설 해체 이게 아닙니다. 30cm 이상은 수선 또는 변경할 때 그때는 대수선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또 기둥이나 또는 보나 또는 지붕틀은요. 뭐 한단다?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따라서 기둥을 하나 더 새로 만든다? 기존에 있던 기둥 하나를 뽑아낸다? 증설 또는 해체죠. 그럼 대수선입니다. 아니면 그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을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한다. 증설 또는 해체는 한 개만 증설 해체해도 대수선의 뜻이고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은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만 그때부터 대수선입니다. 따라서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을 2개만 수선 변경하는 건 대수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이죠. 대신에 기둥을 하나만 증설하면 뭐가 되죠? 그것도 대수선입니다. 보를 하나만 해체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대수선입니다. 즉 증설이나 해체는 한 개만 해도 대수선이라는 뜻이고 수선 변경은 적어도 3개 이상 할 때만 대수선입니다. 반면에 방화벽 또는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뭐 한단다? 새로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또는 기존에 했던 걸 수선 변경하는 거 이거는 대수선입니다. 여기는요.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선 변경할 때 꼭 3개 이상 방화벽, 3개 이상 방화구획을 수선 변경해야지만 대수선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3개 이상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개라도 증설 해체하거나 한 개라도 수선 변경하면 방화벽, 방화구획은 바닥 또는 벽은 뭐가 된다? 대수선이 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위에는 기둥보 지붕틀은 3개 이상 수선 변경, 방화벽, 방화구획은 바닥 또는 벽은 그냥 수선 변경. 그게 대수선입니다. 자, 그리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걸 뭐 하는 거? 역시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거. 이건 한 개만 수선 변경해도 역시 대수선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근데 주계단이라는 건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주계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뭐도 있다?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 뭐죠? 제일 중요한 건요. 자, 우리가 건물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은 밖으로 대피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못 내려갑니다. 왜? 엘리베이터는 중간에 정전되는 순간 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갇혀버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죽어버려. 그 속에서. 그래서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말랍니다. 불이 났을 때는 멀리 간다? 계단을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계단이 무슨 계단이 있다? 피난계단과 특별 피난계단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피난 계단은 뭐더냐? 예, 여러분들 복도에서 나가서 이제 계단 있는 쪽으로 나가잖아. 그때 그 복도하고 그 계단 내려가는데 문이 하나가 있으면 방화문이라고 그래. 그 방화문이 그 연기 같은 걸 차단하는 불길을 차단하는 문이 하나가 있으면 그거는 피난 계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잖아. 나가서 이 문 어떻게 돼? 닫아야 됩니다. 왜냐면 연기가 밀려오니까 연기가 더 이상 계단 쪽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려야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계단으로 내려가지.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밑에서 연기가 꾸역꾸역 올라오면 그거 어떻게 내려갑니까? 내려가다 질식해서 죽죠. 그래서 보통 그 계단으로 다 이어지는 복도에서 계단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 방화문 같은 게 하나가 있으면 그때는 무슨 계단이다? 피난 계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특별 피난 계단은 뭘까?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문이 있잖아. 이쪽에 저쪽에 안에가 복도야. 복도에서 나와서 여기 앞에가 이제 계단으로 다 밑에 계단이 있습니다. 앞에. 그럼 계단으로 내려가. 근데 이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이 몇 개랬다? 이중문으로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도에서 나오면서 문이 하나가 있고 그 문을 거쳐서 한 2, 3m 더 가면 또 하나의 문이 있어가지고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밑에 계단으로 이어지는 거. 이렇게 문이 두 개가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런 걸 무슨 계단이다? 특별 피난 계단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 피난 계단이고 특별 피난이죠? 자, 일반적으로 규모가 일정 규모 되면 피난 계단을 설치한다 보시고 규모가 더 커지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는 특별 피난 계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특별 피난 계단인 문이 두 개나 있으니까 불길이 나오는 것도 차단하고 연기가 나오는 것도 차단할 수 있죠. 근데 그냥 뭐만 있으면 피난 계단에서 방화문이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불길이 다 버리면 이 방화문이 녹아버리면서 또 연기가 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연기가 못 나오도록 이중장치가 되어 있으면 특별 피난 계단, 하나로 되어 있으면 피난 계단. 그런 게 문이 없으면 그냥 복도하고 계단하고 바로 연결된다. 그럼 그냥 주계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면 대수입니다. 반면에 아까 원래 미간죽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건 대수였는데 이 미간죽이라는 게 4월 달에 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지금은 볼 필요가 없다 그랬고 이제 무슨 주택? 다가구하고 다세주택.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주택 개념이 나오는데 이 다가구 다세주택에 가구와 세대를 나누는 벽을 무슨 벽을 한다? 경계벽. 무슨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창문이 두 개 있는 게 한 세대입니다. 이쪽에 또 창문이 두 개 있는 게 하나의 세대입니다. 그럼 이쪽 세대하고 이쪽 세대하고 나누는 벽, 바로 요 벽이야. 니들 집과 우리 집을 나누는 벽 있잖아. 같은 벽을 가지고 이쪽은 우리 집이고 이 벽 저쪽은 다른 집이고 이런 거 있잖아. 아파트 같은 데도 101동, 101호, 102호. 101동, 101호하고 102호는 우리 들어갈 때 출입구만 서로 다르잖아. 그죠? 이쪽 출입구 들어가 보면 가운데 벽이 하나로서 세대가 나눠집니다. 요때 요 세대를 나누는 벽을 무슨 벽을 한다? 경계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다가구 주택의 가구와 가구를 나눈다. 다세주택의 세대와 세대를 나눈다. 그거를 경계벽이라고 하고 이 경계벽을 뭐 한다?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합니다. 하면 그것도 대손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라는 게 있죠. 이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이게 요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자, 보통 마감재료 왜 설치하죠? 보온 때문에 그럽니다. 보통은 건물의 외벽이 너무 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게 춥다 보니까 결로 현상 같은 게 안에 발생합니다. 이슬 같은 게 맺혀가지고 막 물이 흐르죠. 그게 벽이 얇아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벽을 보온 장치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건물 외벽에다 뭘 붙인다? 보통은 스티로폼, 이렇게 두꺼운 거 스티로폼을 갖다 먼저 붙이고 그다음에 그 밖에다가 얇은 쇠 같은 거로다가 이렇게 알루미늄 판 같은 걸 그 다음에 붙여버립니다. 그때 이게 마감 재료라고 하죠. 근데 이게 문제되는 게 뭐죠? 스티로폼 같은 건 불 탄다 안 탄다?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서 불이 난 게 외벽에 있는 이 스티로폼을 타고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타고 올라갑니다. 1시간도 안 걸려서 20층까지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 심각한 거. 이번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형 화재 사고를 일으키는 게 외벽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된 벽이 아니고 이런 보온재 같은 걸 붙였는데 이게 난연재료가 아니고 그 무슨 재료다? 불에 잘 타는 그런 재료를 갖다 사용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그게 화재 발생할 때 그 벽을 타고선 불길이 올라간다는 거. 전번에 영국에서도 발생했던 화재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죠? 그때도 그게 바로 불에 잘 타는 보온 재료를 외벽에다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마감 재료를 설치한 게 불에 타서 홀라당 타버리죠. 이 마감 재료 설치하는 거 이것도 대수선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만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할 때 이것도 대수선. 아니면 그 마감 재료의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할 때 이것도 대수선으로 보자라는 거. 여기까지를 대수선은 개념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세 가지. 첫째,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바뀌어서 대수선하는 것만 리모델링이 아니고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증축 또는 개축해서 요 개축이란 말이 추가됐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방법은 대수선하고 증축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개축하는 리모델링도 가능하도록 올해 6월 달부터 시행된다. 그렇게 이해해 두는 것. 이것이 개정된 내용이니까 나중에 기본서 수전표 넣어줄 때 그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때까지만 저렇게 정리하시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게 무엇이더냐 해서 공동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봤던 것들 한번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고층 건축물이라는 건 뭘 고층 건축물이라 한다? 예, 고3이한테 시비 걸지 마 그랬었죠.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3m, 120m, 그래서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적어도 층수가 3층 이상, 높이는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를 갖추면 고층 건축물입니다. 반면에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그것도 초고층 건축물이죠. 반면에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거, 그 중간에 있는 거,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이걸 뭐라고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을 한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고3 시비 걸지 마. 초고층 건축물에는 초고층에 52 찍어 먹어. 초고층, 초고추장 있죠? 거기다 52 찍어 먹어. 52를 초고층에다 찍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중딩이는 고딩이 중 초딩이가 아닌 걸 말한다. 중딩이는 고딩이 중에서 저 초딩이가 아닌 요 가운데 있는 걸 그걸 중딩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죠. 자,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놓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데 첫째 16층 이상이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한다면 그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반면에 15층 이하짜리라면 이라는 걸 전제해 15층 이하라면 두 가지를 갖춰라. 첫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될 것. 그 다음에 6가지 건축물만 어떤 것들을 용도로 쓰는 거. 판문종, 여관종. 그래서 판문종, 여관종.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동물원 식물원을 빼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 그 다음에 여객용 시설, 관광 스파시설, 종합병원. 이렇게 6가지는 바닥 면적이 5,000제곱 이상 때 층수는 15층 이하라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것도 다중용 건축물을 보자. 그래서 애우는 방법 써있죠. 다중인격자는 아무나 막 때린다. 불특정 다수이고 어디서? 그 16층 커피숍에서 16층 커피숍 적혀놓고 이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판문종도 울리고 여관종도 울리는 자들. 그것이 바로 뭐다? 다중용 건축물이다.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판문종도 울리고 여관종도 울린단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판문종이란 판문점에 있는 그 평화의 종을 말한다. 여관종이란 여관 출입기에 딸랑딸랑거리게 달려있는 종을 말한다. 그래서 판문종, 여관종.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첫째,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 되는 건축물. 그 다음에 왜 한쪽 벽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포 또는 차양 등으로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그런 포차양은 특수구조 건축물 또는 특수한 설계나 시공이나 공법 등이 필요한 이런 건축물도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기둥서방 20명이 뭐 한다겠죠? 기둥서방 20명이 보쌈을 해서 보쌈을 해서 이 차양을 끌고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차양을 보쌈해서 차양을 보쌈해서 어디 갔다? 그때 요 특수한 설계나 시공이나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 끌고 갔다. 이 세 가지를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자, 주요구조변은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바지, 보내, 주기, 바닥, 지붕틀, 포, 내력벽, 주계단, 기둥. 이걸 주요구조변으로 한다. 반면에 주요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들도 있단다. 뭐 있죠? 최하층 바닥, 그 다음에 최하층 바닥, 그 다음에 옥외계단, 그리고 작은 보, 그 다음에 사익기둥, 그 다음에 차양. 그래서 어디로부터? 최하층 바닥부터 옥외계단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무슨 사이로? 작은 보 사이로 차양이 보인다.
그렇게 외우라 그랬죠. 요 6가지는 주의구조, 5가지는 주의구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들, 주의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 거기까지 합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피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부터 그 바닥으로부터 지피면까지의 요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거 이상일 것. 그럼 이건 지하층이라고 표현한다. 자, 다음 건축이란 5가지가 있다.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다. 건물을 새로이 축조했다. 신축.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전부를 철거하거나 멸실하고 종전보다 더 크게 축조했다. 신축. 부수 건축만 있는 대지에다가 주된 건축물을 지었다. 그것도 신축. 증축이란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넷 중에 한 가지라도 증가하면 뭐가 된다? 증축이라고 표현한다. 반면에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거나 작게 지었다. 이게 뭐죠?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했다. 그럼 개축. 아니면 기존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했다. 이때 일부란 내래벽, 기둥, 포, 지붕틀 4가지 중에서 적어도 3가지 이상을 철거할 때 일부 철거라고 한다. 만약에 2가지만 철거하면 그건 대충이 아니라 대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재축이란 천재집이나 재등으로 멸실됐는데 이건 철거란 말을 쓰지 않고 멸실이란 말을 써. 근데 어떻게 지었다? 첫째, 연면적의 합계는 무조건 종전규모 이하로만 져야 돼. 연면적의 합계는 무조건 종전규모일 거야. 만약에 동수나 층수나 높이도 종전규모 이하라면 당연히 이건 재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만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했다? 그래도 재축이 될 수는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연면적의 합계는 항상 종전규모이고 동수, 층수, 높이도 종전규모 이하이면 재축인데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셋 중에 하나가 초과해도 된다. 다만 그 초과는 건축법령이나 조례 등에 모두 적합할 때만 그때만 그건 재축으로 본다. 이전이란 같은 대지 안에서 주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서 이동하면 이건 이전. 이 이전도 뭐에 속한다? 건축행위에 속하죠. 대수에는 첫째, 내래벽을 뭐한다?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면 변경하면 대수선. 그 다음에 기둥, 포, 지붕틀은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이거는 반드시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만 대수선. 방어벽, 방어구역에 관한 바닥 또는 벽은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또 무슨 지역에서 외부 형태 변경은 대수선이었는데 이거는 지금은 안 본다. 생략하고 나중에 4월달에 확인합니다. 다가구주택, 다세주택에 세대와 세대, 가구와 가구를 나누는 걸 경계벽이라고 하는데 그 경계벽을 다른 주택은 한데 다가구, 다세주택에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걸 대수선.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면 이것도 대수선.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펴볼 용어 정의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제 건축물들의 종류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공동주택에는 뭐가 있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살펴봅니다. 쉬었다 가시죠.